3세션 사회를 맡은 최완규입니다. 3세션의 그 주제는 마음 통합 가능성인데 뭐 불가능성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뭐 귀찮아서 그랬는지 무엇을 부르려고 했는지 불가능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연구단은 그 말에 무엇을 참 많이 부리는 연구단이구나 하는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제가 총장으로 여기 재직하고 있을 때 이 프로젝트가 이 소규모 이 SSK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겸허하게 마음 연구를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마음과 마음이 접촉을 하고 나가더니 마음 통합을 얘기하고 마음 전환까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불 10년이라고 이 연구단도 전성기를 지나서 아마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처음 이 연구가 시작됐을 때 제가 이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저도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상당 기간 제가 이 연구단을 지켜봤었습니다. 오늘 이 3세션에는 세 분이 발제를 해주시고 세 분의 토론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와 토론에 앞서서 간략하게 발표를 맡으신 선생님과 토론을 맡으신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를 하실 세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환과 통합의 관점으로 본 보수의 마음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해주실 경희사이버대의 이남희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 오셨나요? 옆에 계시고. 제가 얼굴이 익숙한데 옆에서 이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좀 순간적으로 몰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어서 효보정동이 분단된 마음의 정치학이란 주제의 발표를 해주실 성공회 대학의 김엘리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북어민의 이주와 정주 그리고 노동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해주실 북한대학원대의 최선경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 네? 끝에? 이어서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의 김진호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의 강인화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한대학의 이경묵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90분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발표자 세 분께는 20분 정도 발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리는 대신 시간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제일 잘하는 게 자르는 겁니다. 20분 지나면 제가 아주 냉정하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약 10분 정도 토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희사이버대의 이남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사이버대 후마니타스학과의 이남희라고 합니다. 저는 또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에서 또 연구를 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과 같이 또 흥미롭고 또 의미 있는 이런 자리에 이렇게 발표자로 서게 된 게 저로서는 아주 큰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주제로 제가 글을 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아시고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할 주제가 전환과 통합의 관점에서 본 보수의 마음인데요. 일단 남북 통합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연구를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남북 간 그 통일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 김낙중 선생님 돌아가신 분 그분이 그 형님교회인가 어디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걸 제가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만큼 통일에 대한 열망이 큰 분도 없을 거예요. 그 남북한을 오고 가면서 그 수많은 고초를 겪으셨고 고문도 많이 당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통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남한 내 이렇게 우리가 통일이 안 되는데 남한 자체 내 이렇게 우리가 분열됐고 서로 미워하는데 어떻게 남북 통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3부 주제 중에 이제 다른 선생님 페미니즘도 하시고 그렇습니다만은 보수라고 했을 때는 남북 통합 이전에 남한 내의 분열과 갈등, 그러니까 남남 갈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하신 게 아닌가. 사실 남북 통합 이전에 그 남한 내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 통합은 더 사실은 그 이후의 일이니까 더 어려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택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동안 보수에 대해서는 주로 이념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아니면 정치 진영, 세력의 문제로만 접근을 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자 하고 특히 전환과 통합의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본론에 머릿말 들어가기에 앞서 아인슈타인은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나오나? 네. 자료집을 갖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집 따로 이제 PPT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아인슈타인은 문제는 그것이려나 그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그 본격적인 발표문에 앞서서 제가 이거를 썼는데 이게 아마 제 발표문의 전부를 그 요약하는 그런 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썼습니다. 머릿말부터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하면 사실 보수 자체가 아니라 진보랑 쌍을 이루는 그런 용어죠. 보수 진보 같이 쌍을 이루는 주제인데 이것이 상호 갈등적이고 심지어는 전쟁으로도 치닫게 되었죠. 그래서 주로 보수 진보는 이념 세력 진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가 일상적 용어로는 좀 신중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게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를 때는 정치적이고 진영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차원을 넘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이고 진영적 의미로 보는 것을 넘는다. 그래서 감정, 증상, 의식, 몸, 생명, 시스템 초맥락적 관점으로 보는 거다. 이 부분은 이후에 마음을 다루는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역사에서 이제 문제적 용어죠. 문제적 개념이죠. 보수라고 할 때는 항상 어떤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나오기도 하고 정치적인 그 대결 양상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날엔 진보도 문제적 용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보의 분열도 굉장히 그 독특한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만은 서초동 집회그룹,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그룹, 광화문 그리고 모두를 비판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 서초동 집회그룹에 모인 사람들 진보라고 불리고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모두를 비판하는 그룹, 약간 더 급진적인 입장. 그다음에 이것 자체를 더 넘어서 탈성장, 문명위기, 지구위기를 거론하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는 그룹. 적색, 녹색 저는 그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 중에서 세 번째 입장에서 좀 보수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보 보수 틀이 유효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진보 내부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와 어떤 시대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 세션에서도 여러 가지 돼지열병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초국가적 그런 위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보수 진보의 대결 구도로 이런 거를 타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생태, 그다음에 전환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결이 아닌 통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이유로 진보 보수의 틀로서는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근데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그 주제 중에 보수 자체보다는 좀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발표도 그렇고 이 연구의 흐름도 그렇고 그 어떤 심리학이나 그 문화인류학 그런 차원에서 마음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논리학, 철학, 생물학 이런 부분에서의 마음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음을 일단은 전체로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있는 특히 뇌에 있는 어떤 것 또는 신경계의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인간 전체 요즘은 뭐 예를 들어 심장이 더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장내 미생물이 더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 드는데 그러니까 베이트슨 마음의 생태학을 쓴 이런 거에 의하면은 마음은 신체 어딘가에 있거나 또는 그것에 비롯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몸 전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 근거로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둡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물 모든 그 존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특정한 부분이 전체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복잡하게 썼습니다만은 중요한 핵심은 부분이 전체를 일방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정신적 특성을 보여주는 시스템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조절기라고 하는 것도 이게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앞서 이전에 어떤 여러 가지 차이를 반영을 해서 계속 조절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뿐이지 그 자체로 자율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마음을 그 두뇌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두뇌 더하기 육체 시스템으로 봐야 되겠다. 생물학적 성과 역시 이런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과거 생물학을 비유로 하는 그런 정치학 이론이 이제 가장 고전적인 것으로는 홉스하고 플라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홉스 같은 경우는 리바이어던을 묘사할 때 머리를 왕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몸의 세포들이 이제 그때 말하면 소위 신민이죠. 신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고 플라톤 역시 철인왕해서 머리가 두뇌 그 역할을 하는 왕이 있고 그다음에 수호자가 있고 그다음 평민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물학을 비유를 하는데 생물학이 실제 이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몸이 이렇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다는 거죠. 뭐 최근 생물학 성과에 의하면 각 세포 자체가 전부 다 지능이 있다. 그래서 뇌는 일방적으로 이 세포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방송국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면 각 세포가 알아서 그 자율적으로 어떤 특정 정보를 차단하거나 받아들여 이러고 다시 뇌에게 어떤 그 반응, 증상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굴러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 전체로서 마음을 봐야 된다. 근데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몸과 몸을 둘러싼 그 환경 전체를 봐야 된다. 앞서 얘기한 ANT 이론하고도 많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도끼질을 할 때 그 나무의 어떤 달라진 결을 보고 우리의 눈이 다르게 인식을 하고 다른 도끼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는데 이랬을 때 그 도끼질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인의 제가 예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안 보이는 부분을 더듬어서 간다고 했을 때 이 맹인의 마음은 지팡이 끝인가 아니면 손잡이인가 어느 한 부분을 절단해서 본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남성들이 불량스러워지는 그 순간이 이렇게 그 예비군복 입었을 때잖아요. 그럼 예비군복의 그 불량스러운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내 마음이 자율적이지 않고 예비군복에서 비롯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그 피부로 단절되는 어떤 특정한 임무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사람과 더불어서 환경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에 이점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보수라는 것을 지칭을 했을 때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특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그 세력의 연장, 그를 둘러싼 환경 전체를 지칭하는 것을 봐야 되고 그 발생의 지점을 어디라고 우리가 정확히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로서의 마음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결과로서의 성격과 영국성이라는 착각. 이게 두 번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전체다 마음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적으로도 전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베이트슨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성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성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그 이전에 공통된 경험이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 특정한 규칙성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국인과 독일인 차이를 듭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강한 자한테 강하게 하고 약한 자한테 약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 독일인은 강한 자한테 약하게 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교육과 그 이전에 그 어떤 경험의 그런 그 연속으로 인한 것인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그래서 영국의 공동체는 강대강이 부딪잖아요. 이 국제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세력균형적을 영국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강한 사람은 강한 거를 제압하려고 하고, 편승의 논리는 강한 자한테 한 편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영국의 공동체는 삼분법을 취한다는 거죠. 부모, 보모, 자녀, 왕, 장관, 국민, 이렇게 삼분법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강대강 대치 상황의 어떤 갈등과 혼란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구조가 아니겠는가. 사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삼원적 구조거나 다원적 구조가 많은데, 언론이나 정치계가 어떤 자신의 필요성에서 이원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우파, 좌파, 남성, 여성 이렇게 이원적 구도로 만든다. 이거는 정치인의 어떤 이해관계랑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이원적인 구조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많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원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그 언론과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있다.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보는 또 마음이 있다. 전체로서의 그 공간적 전체로서의 마음, 시간적 전체로서의 마음이 있는데, 이건 차원을 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내가 왜 먹고 있지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것도 베이트슨의 제가 예를 썼는데, 메타 맥락이란 거, 파블로프의 개가 어느 순간 그 종이 울리면 침을 흘리는 그런 건데, 어느 순간 그 유사한 상황에서도 주인이 나한테 먹이를 주기 전에 이런 그 지시를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까지 발전하는 차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넘는 차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내가 개고 나는 이렇게 매여 있고 뭐 이런 것까지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깨닫는다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 그 맥락을 넘는 이 맥락 자체를 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고래, 여기서는 돌고래 그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돌고래 자살하는 경우. 그러니까 돌고래가 먹이를 받아 먹여서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쇼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같은 동작을 하니까 먹이를 안 줘서 다른 동작을 해보니까 또 어떤 걸 하다가, 근데 3차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는 돌고래가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난 여기서 평생 이러고 살다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 바에는 나는 죽고 말겠다라고 해서 돌고래 자살하는 경우. 그러니까 고차적인 그 존재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사회는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보수의 이해는 제가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김진우 목사님께서 또 부가적인 설명을 하실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진보 보수라고 한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조봉암 진보당 50년대 중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수란 말과 반복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DJ 정권 하에서 이제 보수 단체가 굉장히 전면에 등장하고 대규모 집회도 하게 된 것을 이해를 둘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세대 간 갈등과 보수는 이제 특히 우리가 태극기 부대, 노인, 정광훈 목사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격변하는 사회인데 그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 근데 우리도 유사하다. 우리도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보여줬던 그런 사회인데, 유사하게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중간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의 문제 중에 하나는 자신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에서 더 벗어나서 이제 자기 자녀 세대에게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마음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제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약해지고 방어적이 되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머리를 쓴다는 건. 그리고 몸이 제일 먼저 에너지가 딸 때 하는 일이 뇌 사고부터가 좀 떨어지게 만드는데, 가장 불필요한 생존과 불필요한 것이 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고를 함으로써 이렇게 흑백 논리가 가장 경제적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와 보수는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원라민과 더불어 기독교계가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이유가 있고요. 김진호 목사님 제가 연구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 이런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어떤 종교적 근본주의랑 보수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환과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치가 흔히 싸워서 정권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 한 사회 안에 사는 사람들 간의 관계 총복합지로서 정치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생물학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보수진보 토론하다 보면 꼭 결론에 가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본성이 뭐냐, 인간 본성이 뭐냐, 자연이 뭐냐 이런 얘기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연이나 생물학, 자연과학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무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을 봐도 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물학에서도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특별하게 봤던 그 개념 중에 하나가 국토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여기 인간 안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틀랜드 시큐리티에서 심장 안보. 그러니까 사실 하틀랜드 하면 중심지 그 안에 그런 얘기, 심장보 이런 얘기인데 지역에 관한 공간에 관한 의미인데 여긴 중의적 의미 같아요. 진짜 심장에 관한 얘기예요. 내 마음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음 안보, 심장 안보 이것을 더 주의를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우리가 진보 보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자는 거냐? 양쪽이 일단 각자의 관심사를 분명하게 밝히자. 저는 뭐든 더 씌우는 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나의 소망은 이거고 나의 욕구는 이건데 그걸 자꾸 다른 거로 이념적으로 모르게 포장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가 진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나의 그 욕과 생각과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식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도 너가 이기고 내가 지는 이런 방식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는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페루와 에콰도르의 국경을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당 체제 자체가 이런 걸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늘 두 가지의 시원찮은 대안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합니다. 보수적이라고 할 때 생물학적으로는 방어적인 건데 방어적인 거는 최소한도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에 너무 많은 우리가 에너지 쓰게 되면 그 생물의 어떤 진화 진보가 어려워지는데 실제로 국가에서도 방어라고 할 때는 군비 늘리고 국방비 뭐 이렇게 늘리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회 발전이나 사회 문제 해결에 우리가 많은 비용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보수, 방어 이런 건 최소화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 마음과 관련돼서는 사실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동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라서 마음은 이제 사실 식민지예요. 더 이상 식민지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우리가 갖는 그런 정동을 자본주의가 착취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젊은이의 능력주의, 공정, 젊은 보수 이런 것도 우리 또 하나의 문제인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한국적 독특한 능력주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 그레이브스나 캐닐버가 능력주의 다음에 이제 공동체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체주의도 문제라는 거예요. 공동체주의 오늘날 갖고 있는 평등을 강조하고 공동체 강조하고 뭐 예를 들어 사회민주주의 강조하면 그 이전 단계 모든 것을 열등한 것을 치부하고 배타적이고 굉장히 가혹하게 대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라면 이게 넘나드는 융통성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같이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중요하고 다양성을 해치는 것을 빼는 그런 다양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과학보다는 우리 예술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남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남희 선생님 원래 그 한국 보수주의 연구에 좀 많은 좋은 그 업적을 낸 분인데 오늘 이상하게 그 보수주의 문제하고 이 마음하고 이게 막 그 엮다 보니까 조금 그 우리 이남희 교수님 원래 그 장점을 좀 덜 드러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어서 그 김엘리 교수님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혐오 정동과 분단된 마음 정치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글은 한국 여성학에 실린 논문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집의 내용이 화면에 안 뜨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자료집을 보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제 내용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혐오라고 하는 개념이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매우 뜨겁게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어로 등장했습니다. 이 혐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오염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요. 특정 집단을 구별짓고 배척하면서 분리와 차별 그리고 폭력을 일으키고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해악의 감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혐오라고 하는 개념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 사회의 쇠퇴를 진단하는 하나의 이제 비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혐오 연구자들은 그동안의 혐오 발언을 초침시키는 사회 맥락을 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적 불안과 위기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혐오 발화가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분단 사회와 냉전 체제라는 역사성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70여 년 동안의 분단 사회에서 이 구조화된 한국 사회의 감정 구조가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저의 관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단된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면서요.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화를 해명하려고 합니다. 특히 분단 사회에서 구성된 적대감의 구체적인 언어, 빨갱이 담론이라든가 또는 종북 담론 안에서 이 여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가 어떤 서사를 발현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나타나는 이 혐오 정동이 분단과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단을 지속시키는 하나의 장치임을 밝히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분단 연구가 정치 사회 체제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 역시 분단을 구성하는 요소임을 이제 강조하는 하나의 논문이 되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본문 연구는 그 혐오에 관한 선행 연구를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성소수자나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에 대한 빨갱이 담론 그리고 종북 담론, 말하자면 종북 게이, 종북 페미라고 하는 이제 사례를 분석하면서 스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분단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생성된 마음으로 분단을 지속시키는 감정 구조를 말합니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속에서 역사적으로 누적되고 구조화된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분단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특성이나 고정된 체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남희 선생님께서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또 설명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 분단된, 제가 생각하는 분단된 마음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됩니다. 분단된 마음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정 집단을 적으로 호명하고 적대감을 분출하면서 특정 혐오를 발휘하는 집단적 행위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순환하고 유통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유와 행위를 움직이고 규율함을 뜻합니다. 제가 보는 분단된 마음은 단순히 북한을 향한 외부적 감정이 아니고 적을 이롭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자기검열 속에서 특정한 사유와 행위를 추동하는 감정 양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70여 년 동안 지속된 그 남북의 군사적 대립과 함께 정쟁 발발의 공포는 우리에게 항상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성하는 하나의 일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가운데에 불안감은 주저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일회적이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방공응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 전쟁 기념관, 삐라, 기념탑 이런 어떤 문화적 장치들을 통해서 남한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집합적 감정 양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남북한 마음통합연구단에서는 그동안의 마음체계 또는 분단의 마음, 분단적 마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분단을 들여다보셨는데요. 이제 이런 그 인식론적 접근은 저와도 이제 매우 유사하지만 저는 이제 혐오 정동에서 분단된 마음을 읽고자 하고요. 빨갱이와 종북 페미, 종북 게이라고 하는 혐오 표현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탐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우 주요하게 제가 갖고 오는 개념으로서는 젠더라고 하는 분석 범주인데요. 젠더는 일상의 연결망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하나의 원리이자 실행으로서 보면서 젠더는 나열되는 여러 개의 분석 범주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분단과 냉전체제, 혐오를 구성하는 하나의 이제 원리다라고 저는 보면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분단된 마음은 불안감, 공포, 적대감 등 여러 감정들이 중첩되고 연결되고 그래서 서로 좀 자극하기도 하고요. 맞붙어 작동하기도 하고 또 제휴하기도 하고 모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혐오와 분단된 마음의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사한 원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정체성의 정치입니다. 혐오가라는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고 차이를 만들면서 그들의 속성을 부여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곧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평화를 지향하고 질서를 수호하고 어려운 집단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특성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매우 유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적의 존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을 또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자기검열 그리고 강박과 불안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동질성, 순수성의 보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순수성과 동질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오염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이제 밀어내는 감정 구조가 혐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단된 마음의 적대감도 매우 유사한데요.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섬멸하거나 정복하거나 또는 우리 안에 포습하려는 하나의 사회적 에토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안으로 포섭해서 이 동질화하고 우리의 순수성을 유지한다라는 점에서 이 혐오와 적대감은 매우 또 유사한 원리를 갖고 있다 또는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혐오바라가 분단을 소환하면서 분단의 마음 자장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또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분단 자체가 혐오바라를 촉진하거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단은 안보 담론으로 프레이밍되고 소비되면서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빨갱이와 종북게이를 반복적으로 인용함으로써 분단 권력을 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분단은 지속되고 재생산됩니다. 또 하나는 이 분단의 마음의 수행의 효과로서 주체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은 분단된 마음의 주파수에 자신을 조율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지닙니다. 이것이 분단의 마음인데요. 그래서 저는 혐오바라가 분단된 마음과 어떻게 조응하는가, 분단된 마음은 혐오바라를 어떻게 틀지우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이 빨갱이라고 하는 말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유래되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빨갱이는 특정한 집단을 배제하고 배격하는 대상으로 타자하고 정치적 낙인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빨갱이가 죽여도 되는 존재 또는 죽여야 하는 존재로 그 의미가 변경된 계기는 여순 사건이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빨갱이가 여순 사건을 격려하면서 이제는 빨갱이도 하나의 속성을 지닌 실체로 가정되었고요. 반공주의 국가를 탄생시키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빨갱이의 승리를 촉진하고 강화했던 것은 여학생 부대의 일화였습니다. 여학생이 군경을 유인한 뒤에 치마 속에 감춘 총을 꺼내서 쏜다는 일화인데요. 이 일화는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민들에게 매우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여야 되는 빨갱이는 여성의 몸으로 구체화된 것이지요. 유혹한다라고 하는 그 요보와 같은 여성화의 형상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빨갱이 이미지는 결국 그래서 남성 또는 사회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서사는 남성화된 반공국가의 어떤 순수함, 깨끗함을 만드는 어떤 것으로서 뜻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반공주의적 정체성은 이 건강한 국가, 남성 국민을 확고하게 세우는 이제 기틀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빨갱이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도 국가가 배제와 포습의 정치를 수행하는 장치이자 국민을 비국민으로 구별하고 위계화하면서 우리를 조직하고 통합하고 사회적 동일성을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와서 이 빨갱이 담론은 시민들 사이에서 발화되고 논밭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반공주의의 직접적 위력은 좀 약해졌지만 이제 여전히 사회적 낙인과 격리와 또는 박멸의 기능은 계속되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여성들이 빨갱이라고 지시된 경우는 이제 어떤 상황일까요? 첫 번째는 군가산점제 폐지와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여성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이것이 반복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주제를 폐지하려 주장했었던 페미니스트들에게 호명된 것이 또 빨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페미니즘에게 달라붙여지는 어떤 하나의 감정으로서 페미니즘 내용을 말하는 사람을 지시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신조어는요, 2012년 이후에 발견되는 종북 페미니즘, 약어로 종북 페미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런 용어인데요. 이것은 종북 페미와 종북 개미는 일종의 유사한 의미 계열에 있습니다. 종북 페미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합리적 사고를 못하는 지능 낮은 여성을 뜻하는데요. 말하자면 북한은 가난하고 열등하고 비합리적인데 헐 종북하네 뭐 이런 것이죠. 이제 그러니 매우 이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후진행위라는 의미가 내재해 있습니다. 그 호주제 폐지 운동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당시의 여성들은 호주제 폐지를 주장했었던 여성들은 빨갱이 년들이라는 호명을 받았습니다. 여기 앞에 또 붙어 있는 말은 앉아서 오줌 싸는 이라라고 하는 매우 여성 비하의 설명어도 붙여져 있는데요. 이 호주제 옹호자들이 이제 반대 집회를 열고 여성들을 빨갱이와 결부시키는 이 수행은 가부장적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거리에 나오도록 추동한 감정은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불안감인데요. 이 불안감은 사회 질서와 국가가 위태로워진다는 일종의 공포와 결합이 되면서 여성에 대한 분노를 야기했고 또 그들이 결속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공공의 사회적 감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호주제 폐지가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논함으로써 결국은 이것은 분단된 마음의 자장 안에서 애국적 의미로 작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질서 파괴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안보로 번역될 때에 이것은 매우 시급하고 위기적인 상황이죠. 이러한 예외 상황을 초래하면서 분단된 마음 자장 안에서 전선을 형성합니다. 말하자면 여성들이 결혼을 지연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 것. 이래서 매우 북한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안보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북한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호주제 폐지나 이런 페미니스트들을 하나의 적으로 설정하게 되고요. 그러므로서 내부의 결속과 동질성을 구축하는 이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 가족문화 파괴라고 하는 것이 도덕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야기될 때에 일종의 정치적 올바름을 획득하면서 수호해야 될 가치가 되는데요. 이 가정에서의 빨갱이 호명은 이제 불안과 공포가 혐오로 표출된 감정은행으로서 일종의 분단된 마음을 상징하는 기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정체성의 흔들림에서 오는데요. 정체성이 불안하면 확실성에 대한 집착을 가져오고 근본주의를 향한 의지로 표출이 됩니다. 이것은 진짜 한국적인 것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파하는 것으로 모여지고요. 결국은 민족을 보존하는 정통 가족 제도야말로 한국 정통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확증된 근거들을 설명하는 것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적인 것을 선별하고 한국의 가치를 보수하는데요. 이 중에서 한국적인 것을 대별하는 요소의 첫 번째는 서구의 여성해방운동입니다. 서구의 여성해방운동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있는 것인데 이 한국에서는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외래적 요소는 사회주의 국가 제도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호주제가 없고 남녀 평등을 내세우면 주체 사상을 평화한다라는 이 피상적인 지식이 이 여성들을 일종의 빨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평등을 얘기하네 여성들이 이런 거죠. 그리고 당시에 호주제 폐지를 주장했었던 여성들이 정자만 있는 걸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난자도 있어. 주체성, 난자의 주체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호주제 옹호자들은 주체적으로 난자를 평가하네. 이 주체 사상 아니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들, 이 의미가 구성되어진 맥락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탈맥락화시키면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 주체라고 하는 이 단어말을 딱 가지고 와서 북한의 것과 등가로 매기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성들은 이러한 빨갱이 호명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빨갱이 담론은 유통되고 순환되는 감정경제의 가치를 상실한 어떤 과정들을 당시에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빨갱이 담론이 약화됐지만 이 종북계와 종북페미라라고 하는 것으로 또 유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주제 폐지 운동에서 발화된 빨갱이 담론의 출발이 가족의 해체라고 한다면 동성애 혐오 담론은 이성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 해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으로 동성애 혐오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음란함이라는 도덕적 언어로 표현되면서 매우 사회를 타락시키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프레임이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자연 질서만이 아니라 성과학 지식의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성적으로 표상이 되지만 재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부부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젠더 질서를 와해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존망이 달린 것인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페미니즘이 바로 이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이러한 위기감이 이제 민족주의와 반공주의와 결합해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은행의 효과를 좀 말씀드리려고는 하는데, 그냥 있다라고 하는 건 말씀드리고, 결국 이게 일베이든 태극기 부대이든 기독교 일부 근본주의자든 구체적 발화의 맥락은 각기 다르지만 결국은 이제 자신이 무언가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피해자의 위치에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타자가 국가를 망하게 하거나 미래를 앗아갈 수 있다고 상상하면서 상실의 위협을 타자에게 돌립니다. 결국 페미니즘 역시도 망국을 부르는 사회학으로 포착되는 거죠. 그래서 페미니즘과 싸워서 뿌리 뽑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종북 페미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조입니다. 그 혐오의 그러니까 이러한 서사가 이제 안보 담론을 경유하면서 국가 위협론에 이르는 서사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가능하게 또 하는 것은 국가를 사랑하는 감정과 이제 밀착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서사는 혐오 발화가 젠더화된 정상 국가 만들기 기획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분단된 마음이란 자장 안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분단을 끊임없이 소환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분단을 지속시키는 하나의 장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을 제쳐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김엘리 교수님 발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혐오 정동 어펙트, 감정이나 말하자면 정서 뭐 이런 마음 이런 개념을 안 쓰고 정동이라는 개념을 썼을 땐 좀 뭐 필자에 특별한 의도가 있었는지 나중에 한번 이해를 좀 분명하게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으로 봐서는 혐오 정동이 분단된 마음의 정치학. 뭘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모호한 점이 있어서 한번 나중에 구체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간 대학원 대학교 최성경 박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탈북어민의 이주와 성주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북한대학원 대학교 최성경입니다. 저희 이제 연구단 마무리 시점에서 마지막 수업 프로젝트를 바다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당초 문제의식을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해외 매스컴에서 그 동해안 유령선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영미 언론에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봤더니 뭐 기괴한 은둔의 국가로 묘사하는 그런 공포, 혐오의 시선, 뭐 목선이 스파이다라는 그런 냉정적 시각들이 막 교차를 하고 있고, 그런 난파된 목선 그 현상의 배경에는 또 북한 사회의 변화, 국제 정치, 이주 그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교차를 하고 있다. 그런 지점들을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 이주를 주목하고 있고, 또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경욱 선생님을 토론자로 모신 이유가 연구 확장성을 위해서기도 합니다. 이제 앞선 회의에서도 포스트 휴먼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선생님들이 논의를 해주셨는데 어쩌면 바다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이런 좀 포스트 휴먼 논의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 확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발표로 돌아가서 저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탈북 어민의 일상, 이주의 공간으로서 바다에 주목을 하는데요. 이제 글로벌 시대 이주의 특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초국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랜스 이주, 그러니까 이주자가 기원자 정착지 두 사회를 연결하는 그런 문화적 실천을
하고 또 삶의 방식을 이제 영위해 나가는데 이러한 두 장소를 연결하는 문화적 실천을 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주의의 초국적성 어떠한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탈북민의 초국적 실천을 대기할 때 여기 김성경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송금을 통한 원거리 어머니 노릇도 언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논의는 지금 최근에 북한 함경도 어민들이 남한에 와서 정착을 할 때 강원도에 많이 정착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고 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그들의 그런 초국적성이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그런 문화적 실천이 그런 장소, 일터에서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그런 트레스 로컬적 성격이 몸에 내재화된 경험 그리고 남과 북에서의 일상 경험에서 그들의 마음의 지역성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 과정에서 탈북 어민들을 막 찾아서 이렇게 수색을 했는데 수색이 아니라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강원도 가서 이제 한 분을 만나고 왔고 또 그분들이 속초 지역에 탈북 어민이 많아서 또 한 번 더 이제 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또 동해안 오징어철이 맞물리면서 이제 그 어민들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내려가기는 상황이 되지가 않아서 이제 급하게 다른 인터뷰를 찾는 과정에서 어업 종사 경험이 있는 이제 20, 30대 청년을 두 명을 더 만나게 됐는데 근데 또 20, 30대 청년들은 좀 이민 1.5세대 성격이 강해서 조금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 문제의식에 맞는 그런 피팅 케이스를 이렇게 충분히 아직 다루지 못했고 또 인터뷰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에 있다. 7월에 한 번 더 할 예정이라는 점을 이제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을 하면 이제 탈북민이 이제 입국과 함께 남한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가 대부분이 임대 아파트가 되는데 60% 이상의 탈북민들이 임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이렇게 재-이주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재-이주는 더 좋은 환경의 일자리에 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는 이주자의 노동이 개인의 능력과 기술 외에도 젠더, 연령, 에스니시티, 배경 등 이주자의 개별 특성과 직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이주가 장소, 노동, 젠더 여러 가지 맥락이 얽히는 그런 복잡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탈북 어민의 사례를 통해서 그들의 이주와 정주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드러나는 생존 전략과 내러티브를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국내 재이주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노동 경험 그리고 남한의 노동 시장 그리고 그 행위 주체의 실천이 어떻게 상호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탈북민의 이주와 노동 경험에서 드러나는 그런 기원지, 남북을 연결하는 혹은 단절하는 실천과 관습에 초점을 두고 거주지를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방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주체성을 구성해가는 행위자로 이해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술생애사를 통해서 연탈북 어민 3명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A는 이미 그 북한에서 어업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고 그에 비해서 B와 C 사례는 조금 이제 10대 때 다 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 경험이 조금 빈약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B 씨가 학교 선후배사이고 이제 같이 동업을 해서 여수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게 되는데요. B는 지금을 떠난 상태고 C는 아직 이제 다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지금 행위 주체들이 남한과 북한의 경험을 연결하고 또 장소들 주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과정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북민 자체가 이제 북한을 떠나 남한에서 생활을 하지만 남과 북의 경험이 함께 몸에 내재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한 입국 이후에도 그 일터, 지역, 국가 등과 다양한 스케일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동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끊임없는 장소 만들기를 실천을 합니다. 근데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기존 탈북민 남한 정착에 대한 연구들이 뭐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대상, 지원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몇 안 되는 탈북민 거주지 이전 뭐 제2주를 다룬 연구들이 뭐 탈북민 거주지 분포 특성과 영향, 이전 동기, 뭐 사회 연결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 다루러 왔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일자리 관련 연구들도 역시 지금 현재적 삶과 노동을 북한 체제 하에서의 경험과 연계해서 이해하는 시도가 여전히 아직 미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사례 재구성을 해보면 일단 사례 A를 소개를 해드리면 환경북도 청진 출신이고 이제 2006년에 남한으로 왔고 군인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를 타시게 된 계기는 90년대 중반에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군대 부업선을 타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군부대가 전체적으로 부업선을 운영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때 A가 잠수 기술도 배우고 또 잠수 기술을 배우면서 뭐 동해에 어떤 어종이 있고 계절별로 어떤 어종이 있고 뭐 바다에 대한 환경적 지식을 갖추게 되고 또 선장으로서의 자질을 대대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 원리를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남한에서의 바다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A가 남한에 와서 바다 생활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원에서 나와서 용인의 한 임대 아파트를 받았고 안보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그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했는데요. 몇 개월 후에는 이제 이 아파트를 포기를 하고 강원도 동해안으로 제2주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집보다는 직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제2주를 감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동해안이니까 아무래도 북에서 경험한 바다와 남에서 경험한 바다가 굉장히 유사했다 이런 내러티브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내 소유에 대한 자기 것에 대한 욕망이 강했는데 남한에서 실현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아들과 함께 배 두 척으로 이제 함께 조업을 하고 있고 날씨가 허락되는 날 매일 이제 바다에 나가서 잠수를 하시고 또 생활하고 계십니다. 사례 B를 보시면 이분은 92년생이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그 라진 근처 새별군 출신이고 이제 미공급 시작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B의 경우는 이제 밀수일 하시는 부모님이 어깨 넘어서 이제 보고 자랐고 이제 아버지 따라 중국도 가보고 그리고 인근 바다로 가서 한 6개월 정도 잠수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B의 경우도 이제 바다일을 주로 잠수일을 했고 이때 그 잡은 고기들을 시장 나가서 팔면서 시장 경험도 하고 또 농사일 이제 처음엔 텃밭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뭐 2만 평으로 늘리면서 농사일 경험도 있고 그런 일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수하시던 아버지 일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2010년도에 부만강을 건너게 됐고 그때 강 건널 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남한 정착 위해 돌아가시게 되면서 동생과 함께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18년도 말에 이제 대학 동창들과 함께 이제 여수로 가서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는데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뭐 바다로 가게 되면 뱀의 머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고기를 잡으면 바로 판매가 돼서 바로바로 수익이 들어온다. 이런 점이 마음에 들었다. 뭐 그러니까 바다가 그 B의 눈에는 블루 오션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그 고령화된 수산업 시장에서 이제 그들만 위치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다를 떠나서 땅을 임대를 받아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바다일이나 농사일이나 모두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C로 넘어가시면 C는 북한에서 비교적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이제 삼촌이 먼저 한국으로 들어와 계셨는데 마침 중국에 계시던 어머니와 함께 이제 합류해서 2010년에 이제 남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 있는 용인에 잠깐 거주를 했고
대학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좀 학교 생활이 그렇게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탈북민 전역으로 대학을 좀 쉽게 갔다. 그리고 공부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친구들과 바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선장도 되고 이제까지 뭐 세금을 받아먹고 살아왔다면 이제 당장에 세금도 내고 살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동기생들이니까 나이 차이도 나고 좀 이질감도 느꼈는데 바다에서는 좀 만나는 사람들 폭도 넓어지고 네, 주로 탈북민들과 서울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여수로 내려가서는 이제 선장들도 있고 외국인 선원들도 있고 그렇게 조금 인간관계 폭이 넓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C의 경우에는 이제 졸업 후에 이게 제가 잘못 썼는데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할 것 같지가 않지만 그러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육지에서는 자기는 기술이 없어서 바다에 나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고민 중이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이주를 기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 어민의 바다 경험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들이 바다로 건너가기까지 남한 어촌 사회 노동력 부족 현상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선장들이 거의 60대에서 70대라고 하고 외국인 선원이 여수의 경우는 7, 80%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도 거의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에서 이렇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그런 바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 지역의 구직난을 들 수가 있는데 이제 북한에서 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경험을 살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청년층은 이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사정 때문에 바다 어촌이 또는 노동 시장에 있어서 니치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히 A의 경우에는 그 북한에서 일 경험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사실 A가 남한으로 내려올 때 그 황해도 옹진에서 이렇게 목선을 타고 내려왔는데 그 잠수 장비를 다 챙겨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바다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에게 바다라는 공간은 좀 일 경험을 이어가기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 또 한국 사회 그런 연고주의, 학연, 지연, 혈연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자본의 힘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역설적인데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어로가 그 강원도 고성 지역에는 어로가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 분단으로 인해서 발생한 공간이 분단의 산물인 탈북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도 B와 C도 이제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제 시골로 오게 됐다. 남한 사회에서 뭐 제이턴 현상과 약간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들의 내러티브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남과 북이 공존하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남한 얘기에서는 계속 북한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계속 비교를 하기도 하고 어떻다 남한 얘기할 때 계속 북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내러티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남한의 그 어업 시설들은 굉장히 현대화돼 있지만 북한은 낙후돼 있다. 이렇게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다른 공통점은 일이 고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 바다 묘사에 있어서 좀 인상적인 점이 그 동해안 가부촌 얘기인데 지금 북한 어민들이 바다로 나가기까지 북한의 경제난도 있었고 또 북한 중국 어선들이 그 조업권을 사들여서 경쟁이 밀려서 계속 먼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조업을 무리하게 해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계속 바다로 나가서 죽는 사람들 생기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남한 바다 일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들자면 그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그 상급 기관을 이렇게 보이고 챙겨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남한에서는 또 다른 권력의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의 텃세가 있는데 어촌 사회에 진입하는 문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동 경험 성격을 이제 정리를 하면 A, B의 경우는 사실 북에서의 그런 장소 감각, 노동 경험이 약간 유지하고 연결하는 그런 트랜스 로컬적 성격 특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이들의 그 북한에서 비국가 부문에 종사한 경험이 남한의 그런 자본주의적 경제활동과 연결됐고, 또 일경험과 생존 전략이 남한 이후에 그런 사회적 그 사회경제적 인파워먼트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동 니치 만들기 과정에서 또 남성성이 재구성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후속 인터뷰에서 더 다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어업 부분에서 이렇게 성별 노동 분화 구조도 이러한 경향의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 탈북 어민의 제이주는 현재적 시점에서 과거를 재해석하고 이제 한국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노동 현장을 끊임없이 의미 있는 장소 재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북한이라는 공간에서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북한스러움을 특성을 유지하면서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체적 장소 생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함의를 말씀드리면, 탈북민이 북한과 남한, 그러니까 이러한 장소 만들기 과정에서 그 개개인이 보유한 북한에서의 교육과 노동 경험, 그 기술 자격이 남한에서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또 따라서 탈북민 내부의 그런 다양한 맥락적 일 경험을 고려하고 개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동질적 집단이라는 그런 가정화에 시행되는 여러 정책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최성경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금 정교하게 다듬은 아주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 나와 타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내가 내 언어로 타자에게 얘기하면 타자는 귀로만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자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하면 타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 말이. 근데 이제 타자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 타자의 마음속으로 내 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마음 통합 전환 뭐 이런 것보다는 마음 나누기가 아닌가. 어찌 보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마무리할 때 제가 좀 하나의 남북관계의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